자, 안녕하세요. 노곡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 가정 수업은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선생님이 제목을 정했어요. 세상에.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나요? 기억나는 친구는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뭔가 가구에 대해서도 했던 것 같고 선생님이 방 정리하라고 시켰던 것 같은데 그쵸? 우리 교과서 78쪽을 공부했었어요. 78, 79쪽. 지금 화면에 띄어진 내용은 교과서 79쪽, 78쪽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거 공간의 효율적 활용. 효율적. 가족에게 주어진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공간을 입체적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 목적에 맞는 가구를 선택하여 바르게 배치하며 생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수납해야 한다. 주거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보관해야 될 물건이 엄청 많아요. 교과서도 보관해야 되고 필통도 보관해야 되고 신발도 보관해야 되고 옷도 보관해야 되고 휴지도 보관해야 되고 주방세제도 보관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없이 또 넓은 공간을 쓰려면 청소도 또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은 공간이 필요하면 청소도 많아지고 집값도 비싸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주거 공간을 알차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간을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입체적 활용, 하나는 다목적 활용. 자, 입체적 활용이 뭐였죠? 선생님의 지난 시간이 보여준 영상 관련된 게 뭐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계단 밑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 사진도 있네요. 자, 계단이 있죠? 계단 밑에 수납 공간, 옷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리포터에서 해리가 사는 이모네 집, 페투니아 이모의 계단 및 벽장에서 해리포터는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해리포터는 주거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한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입체적 활용은 집 안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속속들이 다 쓰는 거예요. 자, 왼쪽 사진. 오, 침대? 그 위에 또 침대. 2층 침대구나. 침대를 하나만 두면 그 위에 천장까지 공간이 비어서 쓸 수가 없는데 침대를 위, 아래 이렇게 비어있는 위의 공간을 사용을 하면은 더 알차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붙박이장은 이사 갈 때 들고 갈 수 없고 그 집의 크기에 맞게 짜서 한쪽 벽면을 다 옷장으로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수직으로 활용하는 2층 침대나 붙박이장도 역시 입체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거 공간의 다목적 활용이 뭐냐? 다목적이라는 건 목적이 여러 개, 용도가 여러 개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 사진, 일시령, 원룸. 자취할 때 여러분이 마주할 그 공간은 욕실을 제외한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지 않아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방이 부엌이 되기도 하고 침실이 되기도 하고 공부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식사실을 거실, 부엌과 겸용하거나 거실을 서재나 공부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거실과 부엌 사이에 식탁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나 거실에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경우 거실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TV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를 여러 목적으로 쓰는 거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거실 그림이 선생님 집 거실과 비슷해요. 선생님 집은 사람 수보다 방이 더 많아서 공간이 넉넉하긴 합니다. 아직 신혼이잖아요. 선생님과 남편 둘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방 하나를 PC방으로 꾸몄거든요. 선생님의 꿈이었어. 남편이랑 같이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남편 친구들이랑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PC방으로 꾸며서 컴퓨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여름이 되니까 그 방에는 이제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이제 안방이랑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어서 아, 이거 더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옮겼습니다. 컴퓨터를 안방으로 옮기기에는 좀 이제 수면이 방해될 것 같고 밤새도록 게임만 할 거 아니야. 그래 잠도 못 자고 또 컴퓨터가 들어갈 공간도 안 나와서 거실로 컴퓨터를 옮겼습니다. 원래 거실에는 피아노가 한쪽 벽면에 있었는데 그 피아노를 원래 PC방으로 옮겨버리고 그 거실 벽면에 바깥에 보이는 요 창가에다가 책상 이렇게 2개 놓고 컴퓨터도 2개 놓고 모니터도 놓고 해서 거실을 지금 PC방과 거실과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주거 공간을 한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 공간의 다목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의 일상생활을 스포하고 있어. 우리 수업은 어쩔 수 없어.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가정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선생님의 이제 썰들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지? 얼마나 재밌어. 내가 선생님이 다른 과목 어떻다 말할 순 없지만 선생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난 가정 수업이 제일 재밌었어. 그렇지 않니? 특히 내가 가르치는데 얼마나 재밌어. 쎄구쌤이 가르치는데. 자, 선생님과 1년 반이 넘게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슬슬 적응하고 있죠. 근데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상당히 얌전하잖아. 단정하고 얌전해서 막 선생님이 폭주할 수가 없어. 선생님 3학년 수업 가면은 진짜 웃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 넘어갑시다. 자, 78쪽 하단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78쪽 하단에 보면 공간 활용의 효과적인 가구 3가지가 나옵니다. 선생님 혓바닥에 뭐가 났어.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아픕니다. 그래서 좀 아파. 수업해야 되는데 자꾸 아프다. 비타민을 먹어야겠어. 자, 공간 활용이 효과적인 가구를 봅시다. 첫 번째, 붙박이식 가구. 붙박이식 가구는 주택의 고정된 가구라고 했었죠. 이사 갈 때 떼어갈 수가 없다.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없지만 그 집의 크기에 맞게 만든 가구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간을 전부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옷장인가 봐요. 천장부터 바닥까지의 크기를 재서 딱 맞게끔 만들어 넣은 가구입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 옷장 같은 걸 샀다면 그냥 옷장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집에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고 옷장. 요 위에 공간은 남기도 하고 요 옆에가 남기도 하죠. 그럼 요 공간들을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게 아쉽잖아요. 요 위에다가 뭐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이런 걸 넣고 수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밖에서 안 보이게끔 붙박이 가구로 싹 만들어 놓는 게 공간 활용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사 갈 때 못 떼가는 거는 아쉽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용도 가구, 용도가 여러 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가구로 한 공간에서 동시에 여러 용도를 사용할 수 있다. 요 사진 속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수납장이고 여기는 소파고 요 뒤에 벽, 요 부분은 책꽂이네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접이식 가구. 접었다 폈다 하는 가구의 장점은 안 쓸 때는 접어 놓을 수 있다는 거겠죠.
필요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접이식 의자는 안 쓸 때 접어도 되고, 접이식 테이블도 사용할 때만 펴서 쓰면 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일랜드 식탁, 요 부분은 아마 꺼냈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책상. 자, 이제 7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효율적인 정리와 수납. 수납의 원칙. 우리 방 정리하라고 했는데 다들 하고 왔나요? 하고 왔을 거라 믿습니다. 수납의 원칙.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등 적절히 처분한다. 안 쓰는 거 보관하면 다 쓰레기예요. 다 집만 차지해. 제일 중요한 건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리는 게 쉽진 않죠. 아깝잖아. 선생님도 버리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버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용하는 장소 가까이에 수납한다. 세 번째, 개인 물건과 가족 공용 물건을 구분하여 수납한다. 네 번째, 사용 빈도, 물건의 특성, 사용자의 인체 치수 등을 고려하여 수납 위치를 정한다. 자, 몇 번째? 다섯 번째, 물건은 잘 보이고 꺼내기 쉽게 분류 정리한다. 여섯 번째,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손이 쉽게 닿는 이 정도 높이에 두도록 하고, 가끔 쓰는 거는 위쪽이나 아래쪽에 놓는데, 무거우면서 가끔 쓰는 거는 바닥에, 가벼우면서 가끔 쓰는 거는 의자가 필요한 저 높은 곳에 둔다. 자, 아래쪽. 합리적인 가구 배치 요령. 가구를 놓을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채광이라는 거는 햇빛이에요. 바깥에 햇빛이 들어오는 걸 채광이라 합니다. 햇빛 들어오는 거, 통풍은 바람 통하는 거, 출입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통행도 지나다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하고, 이런 거 방해되지 않게 문이나 창문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쪽 콘센트 스위치 가리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크기가 큰 가구부터 배치한다. 오른쪽, 되도록이면 벽면에 붙여 배치한다. 중간에 옷장 떡하니 냅두면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공간 활용도 어렵겠죠. 가구는 벽면에 붙여서 배치하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안정감도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요철은 튀어나온 겁니다. 한자 쳐보면은 이렇게 뻑큐 모양 나올 거라고 했어요. 가구를 배치할 때도 이렇게 뻑큐가 되지 않게 여기 가구, 여기 가구, 여기 가구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 여기 일자로 이렇게 싹 나온 부분 없이 되도록. 튀어나온 데 있으면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자, 여섯 번째. 가구 사용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자, 이렇게 가구를 사용할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는 뭐 옷장 같은 경우에는 문 열릴 공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시 선생님은 해당 수업 교실로 입실해 주십시오. 자, 학교에 있는 것 같은 리얼함을 위해서 방송을 그냥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죠? 그 비밀이 있어. 커피를 한 잔 먹고 점심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혓바닥은 아프다. 아우. 자, 얘들아, 오늘 수업 진도는 교과서 80쪽입니다. 교과서 80쪽으로 한 장 슉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 가족 생활에 적합한 그냥 가족 생활이 아니라 요 앞에 한 가지를 적어주면 오늘 수업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마우스로 그리는 건 역시 너무 별로다. 다양한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 우리는 집집마다 가족 구성원이 달라요. 자, 요건 오늘 진짜 수업 PPT 첫 제목 갖고 온 거고,
요 다양한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은 집집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른 거를 고려해서 집의 공간을 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집집마다 가족 구성원이 달라.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은 지금 이제 선생님과 남편 이렇게 부부끼리만 살고 있는 가족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은 결혼하기 좀 전에는 혼자 살았죠. 혼자 자취를 했던 독신 가정이었어요. 혼자. 근데 여러분은 애기들이잖아. 여러분처럼 부부와 자녀. 타블렛 사야겠다. 부부와 자녀. 이렇게 구성된 집도 있고요. 요거에 더해서 플러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조부모, 님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집들도 있겠죠. 다양한 집들이 있어요. 이런 집집마다 다 똑같은 집에 산다면 그 특성을 다 반영하기 어렵겠죠. 우리는 각자 가족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집에 맞는 또 집의 모양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셋이 있는 집하고 애가 없이 부부만 사는 집하고 필요한 방의 개수도 다를 거고요. 자, 교과서 80쪽 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 가족의 형태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수 몇 명인지 1명, 2명, 3명, 4명, 5명. 그 다음 가족 구성. 그 중에서 뭐 5명인데 애가 셋이고 부부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조부모님 2명, 부모님 2명, 자녀 1명 이렇게 5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집에서 생활하는 내용이 다르죠. 어떤 집은 가족들끼리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미스터 트롯을 보는 걸 즐기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가족은 모이지 않고 그냥 각자 방에서 책 보고 어몽어스 하는 거를 즐기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집은 김장을 집에서 해요 이런 집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집은 또 사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집에 대한 요구가 달라진다. 집에 필요한 공간이 다르다. 따다땅따따땅따 땅따땅따땅 얘들아 화장실 다녀오세요. 멈추고 갔다 와. 자, 화장실 다녀왔죠? 자,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가족 구성원의 수,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주로 생활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집의 모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가족의 형태에 따른 생활 특성을 고려해서 주거 공간을 구성하면 가족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요걸 수업하기 위해서 요 오른쪽에 가족 생활 주기라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4, 110. 요게 114쪽의 내용입니다. 114쪽을 보면은 위쪽에, 115쪽 위에 보면은 개인생활 주기 단계별 발달 과업이라고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개개인, 사람마다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딱 태어나서 여러분 아기 때, 한 5살, 6살, 그 아래 기억나는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아주 아기 때는 이제 일어서요, 걸어요, 뛰어요, 똥 싸는 법을 배워요. 이런 때가 있었고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유치원에 가면은 아동기예요. 이때는 이제 읽기, 쓰기, 가나, 다라 이런 거 배우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지금 있는 위치는 청소년기가 되겠죠. 청소년기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강조하는 거 여러분 너는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그런 거죠. 지금 생애 목표 설정하기, 진로 탐색하기,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고민. 키가 안 크네. 지금 친구랑 싸웠는데 이러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루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민이 많은 단계예요. 모든 게 고민이지. 여러분 지금 미래가 정해진 것도 없고
아직 경험도 부족해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지금 친구들끼리, 우리 지금 몇 명이 댕기는데 쟤랑 나랑 쟤가 쟤보다 더 친한 것 같아. 내가 좀 소외되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자꾸 나보고 공부만 하래. 요즘 공부한다고 다 되는 세상이냐? 나는 지금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난 지금 요즘 살도 찐 것 같고, 여드름도 나고, 이러면서 막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고민이 당연할 시기입니다. 그런 고민을 지나면 이제 나이가 들어요. 이제 성년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 성년기를 조금은 부러워하고 있겠죠. 직업 선택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어요. 가끔 명절에 보면 여유 있게 월급 받으면서 명절에 찾아오는 사촌 누나, 사촌 언니, 사촌 형들이 이제 부러워요. 저 누나들은 걱정하지 않고 게임 머니를 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20대의 언니 오빠들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배우자 선택 이런 고민을 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든 성년기라면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또 엄청난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가 좋기는 해.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은 쌉 고민들과 불투명함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여러분 뭐 용돈 받아 살고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자율성이 부족하잖아. 근데 자율성이 있으면 책임도 따른다? 너 맘대로 고르고 싶고, 맘대로 인생 살고 싶고, 돈도 맘대로 쓰고 싶고, 배달 음식 막 먹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그냥 좀 용돈 부족하게 받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아도 좀 책임이 없는 청소년기가 편하긴 해. 그리고 얘들아, 또 수업 시간에 잠깐 딴길로 새는데 비밀이야. 청소년기가 지나잖아. 그러면은 노화가 급속도로 옵니다. 진짜. 야, 나도 내가 이렇게 빨리 나이 들 줄 몰랐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그 중고등학생은 티가 나잖아. 10대란 티가 나. 아이돌들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데뷔하잖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20살이 지나면 얼굴이 좀 바뀐다? 22, 23까진 그래도 괜찮아. 근데 24 되면은 약간 주름이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웃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눈가 주름이 하나 생기는 것 같고. 선생님이 지금 27살인데 이게 또 24살의 얼굴하고는 또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슬프다. 내가 지금 아이돌로 치면 은퇴해야 될 시기 아니겠니? 27살이면. 그치?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쌤 이제 20대 초반에 아이크림을 열심히 안 발랐던 거를 조금은 후회하면서 요즘은 아이크림을 바르고 있다. 이런 헛소리도 좀 해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선생님이 27살이 했는데 눈가 주름 생겨 나이 들었어 라고 하면은 지나댕기던 중년기 사람이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뭐라 그래, 전현이 지금 뭐라는 거야 하겠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선생님의 부모님 나이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나 눈가 주름 생겼어 라고 하면 선생님 엄마가 뭐라 그래, 뭐라 하겠지. 선생님 엄마가 뭐라는 거야 하겠지. 그런 중년기가 됩니다. 이때는 한 50대 그때쯤 되겠죠.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관리하기. 진짜 건강관리 중요해. 특히 여성분들은 50대 후반 뭐 이렇게 되면은 폐경기가 와요. 아직 우리 엄마는 좀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사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쯤 되면은 정말 흰머리도 나고 이 치아도 이제 자기 맘대로 안 돼. 치아가 건강하면 타고난 거야. 근데 50대 되면은 이제 이가 한두 개씩 빠져. 그래서 임플란트 해야 되고 틀니 해야 되고 이런 나이가 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직업도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고민이 좀 있는 시기이고, 요 중년기가 어려운 게 또 여러분 부모님 분들도 요 나이대에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중년기가 어려운 게 샌드위치 세대야. 이제 애들은 나이가 들어요. 중년기의 애들은 이제 청소년기나 성년기겠죠. 애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나도 늙는 것 같고,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는 게 보여. 중년기의 부모님들이 노년기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면서 자신이 나이 드는 걸 또 이제 나이 드는 게 싫고, 근데 그 밑에서 성경기 딸 나 같은 애가 눈가 주름 들었어 이러면은 전현이 뭐라는 거야 싶겠죠. 그렇게 사람이 나이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게 가르치려고 약간의 헛소리를 가미해서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수업은 오늘의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3학년 때 가르치려고 한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개인의 생활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지금 중학교 다닐 때, 그 다음 선생님처럼 성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의 가정생활도 주기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싶었어요. 115쪽 아래쪽에 연두색을 봅시다. 자, 아래쪽 봤나요? 우리 가정생활, 우리 가족들도 사람이 나이 드는 것처럼 나이가 듭니다. 진짜. 자, 봅시다. 선생님이 요즘 결혼하면서 요거를 정말 깨닫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첫 번째, 가정 형성기. 요거는 뭐냐면, 결혼해서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의미합니다. 오, 딱 지금 선생님의 경우네요. 선생님이 결혼을 했고, 애는 없는 지금 가정 형성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때 가족은 뭘 해야 되냐? 서로의 성격, 생활 습관 등을 이해하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부라는 거는 서로 남이었다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가족이었던 적이 없는데 이제 가족이라고 이름 짓고 함께 살게 된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달라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생각해봐요. 아,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랑 나랑 왜 이렇게 다르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내 유전자 절반은 아빠한테 왔는데 아빠랑 나랑 왜 이렇게 다르지?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전자를 절반 나눠 받은 사람이랑도 다른데, 근데 생판 남이었던 사람이랑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도 형제 자매도 생각해봐.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쟤 왜 저러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달라요. 그래서 다른 점은 인정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좀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해. 그러든지 말든지 약간 신경을 좀 덜어두는 자세. 서로의 성격, 생활 습관 등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생활 습관이라는 건 사소한 것부터 해당이 됩니다.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냐,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가. TV 채널을 드라마를 보느냐, 스포츠를 보느냐,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주말에 일찍 일어나냐, 늦게 일어나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매 끼니 바뀌는 게 좋으냐, 그냥 뭘 먹든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은 말이야, 우리 집은 좀 특이해. 내가 매 끼니 똑같은 음식을 싫어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된장찌개 먹었으면 점심에 된장찌개 또 먹는 게 싫어, 난. 그래서 아침에 된장찌개 먹었으면 점심에는 그냥 라면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좀 달라져야 돼, 메뉴가. 그럼 저녁도 또 달라져야 돼. 아니, 하루에 몇 끼 먹는다고 똑같은 거 먹으면 질리잖아. 근데 내가 이런 게 우리 할머니를 닮은 거였어. 우리 할머니가 똑같은 거 연속해서 먹는 걸 싫어한대. 나랑 할머니는 그런데 선생님 신랑이랑 우리 엄마는 똑같은 거 연속해서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얘기를 해줄게. 나랑 남편이랑 살잖아. 나는 이제 매 끼니 달라져야 돼. 나는 내가 밥 해야 되니까 상관이 없어. 왜 선생님이 밥을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남녀 평등한 시대에 여자가 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퇴근이 빨라. 선생님이 퇴근이 남편보다 좀 빠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내가 하는 게 더 맛있어. 여러분이 선생님 남편한테 가서 이럴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게 더 맛있어. 남편이 해주는 거는 가끔 이제 맛이 보장된 요리, 라면, 그냥 파스타 삶아가지고 파스타 소스 붓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약간 사람의 능력이 들어가는 미역국 같은 거 있지. 미역국도 정성들여 끓이면 괜찮은데 저번에 한번 망쳤더라고. 멸치 액젓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다시다를 넣으라니까. 내가 알려줬지? 조리 실습 때 미역국 잘 끓이려면 내가 뭐 넣으라 그랬어? 다시다 넣으라 그랬잖아. 아, 선생님 신랑이 내 영상을 안 봤나 봐. 그래서 내가 다시다 넣어서 살려줬어.
아무튼 나랑 남편은 내가 밥을 하니까 매 끼니 달라져도 상관없어. 내가 나를 욕하면서 먹으면 돼. 아씨 졸라 까다롭네 이러면서 아 된장찌개 또 먹기 싫으니까 점심은 빵 먹어야지 이러고 빵 먹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아. 우리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이제 엄마가 밥을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똑같은 거 계속 먹어도 돼. 근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좀 저거 지우면서 얘기할게. 우리 엄마는 똑같은 걸 연속해서 먹어도 된단 말이야. 그냥 아침에 곰탕 먹었으면 점심에도 곰탕 먹어도 되고 이런 타입인데 우리 할머니는 나랑 똑같아가지고 똑같은 걸 먹기 싫어해. 그래서 밥하는 사람이 열받는 거야. 똑같은 거면 어때 그냥 먹지 이러면서. 난 이제 할머니 이해를 하지. 똑같은 건 싫어. 질린단 말이야. 이렇게 같은 가족이라도 생활 습관이 다를 수 있다. 자, 그 다음 협의를 통해 가정생활 목표와 기본 규칙 정하기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평생 하는 거지. 선생님 집은 지금 가정생활 목표가 있어. 선생님이랑 선생님 남편의 가정생활 목표는 선생님 남편의 대학원 등록금 모으기야. 남편이 아직 그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배우는 거야. 그래서 등록금을 내야 돼. 대학원 등록금 모으는 게 목표라서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은 귀여운 월급을 쪼개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기본 규칙 정하기. 선생님 집에도 기본 규칙이 있지. 아내 말을 잘 듣자라는 규칙이 있어. 대단하지? 그리고 우리 반에도 규칙이 있어. 우리 반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몰랐던 규칙을 알게 될 거야. 선생님 말을 잘 듣자가 규칙이야. 누가 정했어? 내가 정했어. 자, 다음 문장. 양가 가족 관계에 적응하고 원만한 친족 관계 형성하기. 야, 이거 진짜 양가 가족 관계. 결혼을 하면은 이제 다른 가족이 또 생겨. 나에게는 시댁이라는 가족이 생겼고 남편에게는 처가라는 가족이 생겼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몰랐다가 이제 서서히 친해지는 단계인데 가족이라면서 친해지는 거야. 요즘은 서로 이제 적응을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도 이제 많은 적응을 했어. 선생님의 시누이는 요즘 다이어트 겸 해서 채식만 하고 있어요. 집에 고기는 다 제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뭐 그러고 있지. 그 다음 네 번째. 장기적인 가정생활 계획 세우기. 아, 선생님도 아직 요거는 못했어요. 애를 낳을지, 언제 낳을지, 이런 거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애 낳을 엄두가 안 나요. 애 낳을 엄두가 왜 안 나냐면, 너네를 보면은, 아, 15년, 16년을 키워도 이렇게 애구나. 아, 이렇게 애기구나 싶어가지고, 앞으로 15년을 키우면은 내가 지금 27인데, 28에 나와도 15년 후면 43입니다. 43살까지 계속 애기를 돌보는데, 애기가 아직도 애기야. 근데, 야, 나이 먹어도 애기야. 내가 27이잖아. 나도 애기야. 내가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래. 너 이러는 거 너희 학교 애들이 아니? 라고 그래. 그럼 나는 헤헤 몰랑 이러면서 누워있지. 자, 나 수업 너무 재밌게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냐?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가정 확대기. 첫 번째 가정을 이제 만들었어요. 가정을 형성했다면 두 번째는 가정 확대기입니다. 집이 어떻게 확대될까요? 아기를 낳아서 확대됩니다. 첫 자녀 출산부터 첫 자녀 독립 전까지. 자, 이제 선생님의 지금 남편과의 집이 아닌 선생님의 원래 집을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선생님은 이제 자녀였어. 그냥 딸내미였지.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가버렸지만 첫 자녀 독립 전 얼마 전까지는 가정 확대기였겠네요. 이때는 이제 여기 보면 엄마가 아니네. 여기 엄마, 아빠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 두 분은 이제 딸과 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늘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가 됩니다. 안 해봤던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었던 게 아니야. 여러분이 선생님들을 보지. 그럼 선생님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아니야.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 태어났을 때부터 왠지, 야, 봐봐. 우리 교장 선생님을 보면은 왠지 태어났을 때부터 교장 선생님이셨을 것 같지? 근데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선생님, 지금 나를 봐봐. 가정선생님,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쌤이었을 것 같지? 아니야. 나도 이제 걷고 뛰고 애기였고,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 관계 고민을 하고 왕따도 당해보고, 나 왕따였어. 나 왕따도 당해보고, 얼굴이 예쁘잖아. 얼굴이 예쁘면 왕따야. 그래서 나 왕따였어. 그런 경험을 다 했었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교도 다니고, 시험 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나보고 담임이래. 그래서 나 안 해봤던 담임이란 역할을 해보고 있는 거야. 물론 올해는 작년에 해보고 그래서 담임이란 역할에 적응이 좀 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처음 해보는 역할은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약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부모님도 그 역할이 처음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청소년기의 부모님이란 역할은 또 처음이야. 차원이 달라져. 얼마 전까지는 이제 뭐 해라 그러면 얌전하게 네 이러면서 하고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숟가락 들고 밥 퍼먹겠다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뭘 알아 이러면서 내 맘대로 할 거야 뭐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그런 경험은 처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고충이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물론 부모님하고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 안 맞으면은 사이가 언제 좋아지냐면은 집을 나오면 사이가 좋아져.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20살 되고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집을 떨어져 살면은 사이가 좋아집니다. 마법처럼. 가족들이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조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부딪히는 일을 줄이고 좀 멀어져서 아련해지면은 좋아져요. 지금 집에서 싸우는 이유들을 생각해봐. 뭐 돈 문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소한 것들도 있잖아. TV 채널 사수하는 문제, 양말 뒤집어 놨다고 싸우는 문제, 뭐 밥 먹고 나서 뭐 안 치운다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은 떨어지면은 사소한 문제들은 조금 떨어져서 아른해지면은 사이가 좋아집니다. 나도 엄청 싸웠어 중고등학교 때 엄마랑 진짜 나 안 대들던 애였거든. 되게 얌전한 애였는데 대들었어. 그래가지고 좀 사이가 안 좋았지.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기숙사 들어가고 자취하고 하니까 와 집안일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또 결혼을 했잖아. 독립을 해서 혼자 이제 방을 꾸며보고 집안일을 해보고 결혼을 해보고 하면은 그때 그래서 부모님이 그랬구나라는 이해도 조금 생기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있다가 없으니까 소중함을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사이가 괜찮아집니다. 자, 그 다음 가사분담 재조정 및 늘어난 지출비의 지출계획 수립하기. 애가 생겨서 집안일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가사분담을 재조정해야 되고 늘어난 지출비의 지출계획 수립하기. 자녀와의 원만한 의사소통 및 친밀한 관계 유지하기. 자녀 독립 및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기. 딱지를 내려고 그러네. 요런 게 이제 가정 확대기인데 이제 아이가 시집을 갑니다. 그럼 자, 80쪽으로 돌아왔으면은 여기 핵가족이라고 봅니다. 핵가족 그림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이러한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애가 이제 태어났어요. 출생과 선장 등에 따라 주거에 대한 요구가 달라진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애가 태어났으니까 자녀 방이 필요합니다. 여기 자녀 방.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 공간과 자녀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자녀 양육과 보육 여건,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를 선택한다. 아이가 있으니까 주변에 유치원이 있는지 학교가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의 방이 필요합니다. 아기 때는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애가 좀 크면은 자녀의 방이 필요합니다. 뭐 대충 여러분 지금 나이대 아니면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슬슬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자기 시작을 하죠. 아직 못 떨어진 친구도 있을 테지만 괜찮아요. 지금을 즐기세요. 어차피 대학교 가면은 멀리 떨어지고 취업하면 멀리 떨어지고 시집 장가 가면은 옆에서 자기 힘듭니다. 자, 자녀 방 애가 있으니까 자녀의 취침 공간, 놀이 공간,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 거실, 식사실을 중앙에 두고 자녀와 부모 공간을 분리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욕실의 수도 늘리는 것이 좋다. 욕실이 하나인데 가족이 셋, 넷 이러면 아침에 전쟁이 벌어지겠죠. 하나 더 있으면 좋다라는 뜻이고 이성자녀는 학령기 이전에 공간을 분리해준다. 중요.
이성 자녀, 성별이 다른 자녀, 남자, 여자, 남매의 경우 학령기, 학교 가기 이전에 방을 나눠줘라 라는. 자, 그 밑에 확대 가족의 그림을 볼까요? 보면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요. 여기 엄마, 아빠인 것 같고 여기 아기가 있네요. 엄마랑 애 둘인가? 어쨌든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이렇게 3세대 이상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시면은 가족 수가 많죠.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또 같이 공동생활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세대별 공간을 분리하여 배치해야 됩니다. 욕실은 2개 이상, 가족 구성원이 많잖아요. 세대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욕실,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랑 내 욕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동생활 공간을 중심에 세대별로 부엌, 현관 등을 따로 마련할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요즘은 잘 찾기 힘들어요. 옛날에 이렇게 지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네. 자, 그리고 조부모와 부모의 공간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각 이렇게 방을 쓸 수 있으면 좋다. 자, 무자녀 가족, 독신 가족. 무자녀 가족이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과 남편 그런 느낌이고, 독신 가족은 얼마 전까지 혼자 자취하던 선생님의 집 생각을 해보면 가족 수가 적어요. 그래, 소규모 주택이 적절하다. 내 맘대로 취미와 개성을 살려 주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직장과의 거리, 선생님이 고려했던 거 노곡중학교와의 거리, 생활 편의시설, 주변에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이제 그거야. 편의점, 카페, 맥도날드 이런 거. 그다음 교통의 편의성 고려해서 주거를 선택한다. 일실용으로 구성하면 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야, 방이 하나면 융통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공간 하나가 부엌이고 침실이고 서재고 공부방이고 게임방인데. 그쵸? 공간을 가구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한다. 근데 방이 하나라고 해서 너무 공간에 구분이 없으면 생활에 체계가 안 잡히니까 중간에 이렇게 소파 밑에 러그를 깔아서 여기가 거실이라는 느낌을 준다든지 식탁 밑에 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탁은 식사하는 공간 따로란 느낌을 준다든지 바닥에 카페트 같은 걸 깔아서, 그리고 침실을 이렇게 칸막이로 막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사진 특별 공개. 선생님이 대학교 3, 4학년 때 자취를 했던 공간입니다. 여기 노곡중 근처에서 했던 게 아니라 대학생 때야. 이 사진을 찍어둔 게 수업에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 와, 이 꽃무늬 벽지 너무 추억입니다. 이 꽃무늬 벽지 집주인이 바꿔준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고 여기 이제 발코니로 통하는 곳이었는데 커튼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다 들여다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어린 대학생이 그냥 인터넷에서 커튼을 사서 여기 쉽게 간단하게 달아놨습니다. 암막 커튼이라 불 끄면 완전 깜깜해. 그리고 여기가 침대, 여기는 이제 식탁, 옷장 2개, 여기 책상, 여기 이제 TV가 있었어요. 잘 보지도 않았는데 옆에 책상이 하나 더 있었고, 여기 이 부분 안 보이는 쪽이 이제 부엌입니다. 이런 게 이제 원룸이에요. 근데 여긴 이제 넓은 편이었어. 내가 공간을 넓은 걸 좋아해서 자취방 구할 때 넓은 걸 1순위로 보다 보니까 꽃무늬 벽지로 들어간 거야. 넓은 신축이라면 저 꽃무늬 벽지를 감수할 수 있었어. 여기는 이제 책상인데 여기는 이제 책꽂이였고, 여기는 화장대, 여기도 화장대, 여기 이제 간식, 여기 생활용품, 페브리즈, 휴지 이런 걸 보관했던 공간입니다. 이런 게 원룸이고요. 자, 마지막 노인가족. 노인분들은 이제 느리고 눈도 침침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니버셜 주거가 적당합니다. 요즘 미술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주거란 누구든지 어린애든 노인이든 장애가 있든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주거입니다. 그 예는 요 아래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넓은 출입구와 통로,
휠체어가 갈 수 있을 만한 넓이, 그 다음에 높낮이 차이가 없고 휠체어 같은 게 지나가려면 높낮이가 있으면 덜컹 하겠죠. 그리고 걸어가다가 이게 높낮이를 단차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은 발이 이제 걸려가지고 아이쿠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높낮이 차이가 없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미끄러우면 넘어지니까. 그리고 왼쪽 욕조, 변기 등에 안전 손잡이가 있고 여기 옆에 보이죠? 여기 변기 옆에 손잡이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 욕실.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레버형 손잡이. 레버형 손잡이가 뭐냐면 이렇게 된 손잡이를 레버형 손잡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열쇠 구멍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되는 거는 이제 둥근 손잡이에요. 여러분 이제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둥근 손잡이와 길쭉한 손잡이가 있다면 뭐가 더 열기 쉬울까? 이게 더 열기 쉽겠죠. 둥근 손잡이는 팔꿈치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빙글빙글 돌아갈 뿐인데 레버형 손잡이는 이쪽에 힘을 주면 문이 열리잖아요.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레버형 손잡이. 이거는 애기들도 열기 쉽겠죠. 손에 힘이 없어도 이렇게 콩 누르면 되니까. 자, 요런 게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주거의 예였고요. 채광은 햇빛 들어오는 거, 조명은 빛, 환기, 난방 등에 유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주택의 위치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마을회관, 노인정 등의 공동체 공간과 병원이 가까운 곳이 좋다. 이제 마을회관, 노인정들은 노인분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이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요즘의 여가 생활들, 어몽어스, 롤 이런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모여서 얘기를 하든지 화투를 치든지 하셔야 돼요. 윷놀이를 하든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병원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은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한두 군데씩 아프기 때문에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